그가 이제 해바라기를 그렸던 이유는 자기 친구가 놀러 올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방을 장식하려고 그렸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시골 가서 혼자 살면 심심하니까 친구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알던 친구가 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같은 이름이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고갱이입니다. 스펠링은 다른데요. 같은 고호 고갱인데 고갱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죠. 현대미술에 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중요한 작가가 같이 이 아를리에서 하숙방을 쓰면서 같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예, 방고우와 고갱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고갱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늦깎이로 그림을 그려갖고 고우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 서로가 친했거든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뭐 아마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왔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고갱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테오가 돈을 빌려준 생활비를 준다니까 내려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격 강한 두 사람이 살면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고갱의 자화상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자기 망상이 좀 있는 것 같이, 이 자기 자화상을 보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엘로라고 이전 천사나 이런 그 성인들이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우와 고갱은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자꾸 싸우게 되고 서로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원래 이런 일들은 명절 전에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전전날 둘이 대판 싸웠고, 이 과정에서 방고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작을 하면서 자기 귀를 잘랐던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을 보고 놀래갖고 고갱은 옆집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첫 차 타고 파리로 가면서 동생한테 편지를 쓰죠. 고 동생한테. 너희 형이 이제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빨리 형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발작에서 벗어난 누구죠? 방고우가 그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화상을 그린 것이 이렇게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그림들이 그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어가면서 병실에서 동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느낌이 좀 더 다르실 거고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좋아했던 게 이런 그 플라타너스 같은 이런 나무거든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런 나무들이 그의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됩니다. 방고우가 선배 네덜란드 화가한테 어떤 것을 배웠을까?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유화의 디테일입니다. 방고우 작품들이 되게 빠르게 그리고 두터운 것 같지만 질감뿐만 아니라 사실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느낌은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쪽 지역 특유의 표현인데요. 이쪽 지역은 디테일이 그림들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시 놀라시는군요. 예. 예, 그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갈라졌지만 그 눈빛 이런 게 보여요? 실핏줄, 눈주름 이런 것을 그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화가가 그림 좀 그리려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같은 반시죠? 예, 이거는 아르놀피니의 부부 초상화인데 얀바냐이크 그림인데요. 저 거울 한번 보시죠. 안 놀라세요? 조그만한 거울에 반대편이 그대로 잡혀 있고 사람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 거울 주변에 장식물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다 담겨져 있는 게 이 북유럽 네덜란드 회화의 전통이에요. 이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런 그림을 봤으니까 방고우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정말 정교하게 잘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렘브란트도 한번 보시죠. 렘브란트, 이 기센 사람들. 렘브란트의 자화상인데요. 렘브란트는 하나하나 안 그렸지만 탁탁탁 그림을 던진 것 같지만 그 느낌이 뭐처럼 나와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보겠습니다. 놀라시죠? 정말 빠르게 그렸지만 아까 누구죠? 얀바나이크랑은 다르지만 그 느낌 하나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눈동자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조그맣게 찍었지만 눈빛이 살아나죠. 바로 이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고우 그림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뭐한 것 같지만 그림의 밀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이런 그림들
방고 이런 질감. 이게 누구의 그림이에요? 이제부터 방고입니다. 툭툭툭 건드린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형태의 특징 같은 것들을 딱딱 잡아내는 것은 아마 더치 마스터의 에너지의 기운이라는 게 저의 오늘의 해석입니다. 이런 플라토너스 같은 이런 나무들이 쭉 있는 그런 평면의 뒤층에 보면 이 휘몰아치는 붓의 움직임 속에서도 형태의 기준점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잠겨 있죠. 추상 미술이지만 형태에 대한 기준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중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젠 거의 오늘 강연의 마지막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데려와서 파리 근교의 오베르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 동네에 가면 꼭 조그마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을 그린 그림이 방고의 그림인데요. 실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색채나 형체들이 훨씬 더 어떤 느낌이 와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역적인 그런 느낌이 오죠. 방고 그림의 매력이 조금 보이세요? 그가 오베르라는 곳에 갔던 이유는 여기에 그 화가이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의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가셰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방고가 약간 좀 나쁜 환자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의사랑 면담을 하고 나서 동생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의사를 만나봤는데 가셰 박사는 나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의사도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서양 미술에서 저렇게 팔을 괴고 있는 자세는 우울증 자세예요. 그래서 아마 그림을 좋아하고 인상파 화가들하고 어울렸던 의사이긴 한데 스스로도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약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치의가 돼서 그것을 보살폈지만 결국 아시는 대로 방고흐는 권총 자살을 시도했고 그것도 한 번에 성공을 못했고 뭐 그러면서 결국 그 총상으로 며칠 후에 죽게 되죠. 그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그리기 지은 일종의 우리가 이런 작품을 절명작이라고 하는데요. 절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밀바지를 나는 까마귀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어떤 이 저기서 보이는 색채, 움직이는 그 바람에 의한 밀밭, 저기서 까마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네덜란드에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 묻혀 있어요? 오베르 슈르 우아주라는 파리 근교에 있는 이곳에 묻혀 있고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다가 어떤 꽃을 바칠까요? 해바라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동생인 누구예요? 테오도 거의 한 6개월 상관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원래 파리에 묻혔지만 후에 누구랑 그 친했던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묻혀 있어요? 오베르에 서로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미술을 통해서 마술을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방고 일생 동안 그렇게 그림을 팔려고 했는데요. 한 점이나 두 점밖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알겠지만 화가의 그림들이 팔리는 거는 화가가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일종의 동료로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그림을 한 번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명하게 됐을까요? 이 마법 같은 변화를 이끈 사람이 테오의 부인 요한나였습니다. 요한나는 그 자기한테 치면 그 제수씨죠. 아주머니의 그림을 버리지 않고 한가운데 다 잘 관리를 해갖고 자기의 고향 암스테르담에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에 자기 집에다가 저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대단한 부자였겠죠. 지금까지 저 그림이 그대로 있었으면.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의 상당수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방고흐 뮤지엄에 기증이 되었죠. 이 요한나는 그림만 잘 관리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편지도 안 버렸습니다. 편지 600통을 거의 정확하게 660통이라고 알려진 이 편지도 다 관리를 했고요. 이 편지도 묶어서 책으로 낸 사람이 바로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수 씨한테 잘하자 이런 게 하나도 또 숨어 있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나가 그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전시도 중요한 데만 보내고요. 작품도 아무데나 팔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관리를 잘 해준 거죠. 큐레이터 역할을 해준 겁니다. 매니저 역할을 잘 하다 보니까 방고흐의 이름은 점차 더
유명하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 있는 화가들은 방고흐를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색채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구나.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변형시킬 수 있어요? 형태와 색채, 특히 색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블라멩크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만큼 자기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방고흐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지만 나는 아버지보다 방고흐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은 바로 뭐죠? 방고흐 때문에 나는 뭘 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색채와 형태를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 방고흐는 나의 정신적인 아버지다라고 아마 주장을 했던 거고요. 블라멩크 같은 사람이 이끌었던 미술 운동을 우리가 야수파라고 부릅니다. 예. 서양 문명의 그 찬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또 하나의 사람이 야수파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수의 느낌이 왔다라는 건데, 이런 야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그걸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예요? 방고흐였던 거예요. 이거는 독일 표현주의 작가 키르히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부터 화가들이 꼭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그림이에요? 해바라기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해바라기를 다 그려요, 화가들이. 자, 해바라기에 들어갔던 그 색채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얼굴에도 들어가죠. 이 색채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준 거죠? 네, 방고흐가 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야수파 중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작가가 마티스라는 작가인데요. 그가 그린 방을 보게 되면 이 방이 완전히 다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있었던 방의 색채보다도 자기의 느낌, 자기의 표현을 마음대로 넣어서 그릴 수 있는 세계를 이끌어준 중요한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방고흐였고, 이런 그림들이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면서 누구의 이름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방고흐의 이름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방고흐가 정말 서양 미술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1936년 미국 모마에서 지금 보시는 알프레드 바 주니어라는 관장이 중요한 전시를 하나 기획합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큐비즘 앤 앱스트랙트 아트입니다. 큐비즘과 추상미술인데, 사람들이 추상미술을 잘 모르니까 뭘 그려준 거예요? 족보를 그려준 거예요. 개통을 그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시가 큐비즘이기 때문에 어느 글씨가 제일 커요? 큐비즘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포비즘이에요. 그만큼 큐비즘, 포비즘이 중요한데요. 더 보면 그 현대미술의 계보의 첫 줄을 보시면 누가 보여요? 오늘 얘기했던 두 명이 등장하죠. 방고흐, 고갱, 세잔, 쇠라. 드디어 뭐로 인정받는 거예요? 현대미술을 이끌었던 4명의 성인 중에 누가 낀 겁니까? 방고흐가 낀 거예요. 이제 방고흐의 업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됐는데요. 이게 연대가 1936년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2세대가 되기 전에 그의 제수씨 요한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의 미술은 완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작가가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마술 같은 미술을 이야기에 주인공이 바로 방고흐였던 겁니다. 자, 해바라기요. 자, 가격이 얼마일까요? 1987년에 한 번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치면 약 400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이상일 거고요. 만약에 마켓에 나오면 1000억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죠. 그는 살아서는 한 번도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이끌어냈던 거는 현대미술의 큰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인정받는 게 방고흐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고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자, 어떻게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방고흐 뮤지엄에 있는 저 해바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아마 그가 태어났던 네덜란드라는 곳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생기셨을 거고, 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아름다움만 가진 게 아니라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했던 것들을 저런 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아마 느껴지신다면 오늘 강연이 아마 좀 훨씬 더 즐겁고 유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 방고흐 뮤지엄이 새롭게 개장하면서 전체를 다 뭐로 만들었어요? 예, 해바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는 이렇게 아마 해바라기라는 꽃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게 됐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색채의 마술사로 변신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가 네덜란드에만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 새로운 그림을 보고 인상주의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 떴고 그것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대미술의 중요한 개척자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